2020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파리와 민헨은 모든 것을 걸고 맞붙었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하면 트래블을 달성하는 운명의 만남이었고, 자국 리그 우승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양팀 팬들 입장에선 챔스에서 패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출전했던 선수들 다수는 양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20 챔스 결승 프레뷰는 올 시즌의 이강인, 김민재를 향한 복선이자 팀의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에 대한 예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챔피언의 운명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민헨은 유럽 축구 역사에서 강팀이 아닌 시절이 거의 없었을 만큼 압도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교되는 팀은 오직 레알 마드리드 뿐이고, 바르셀로나와의 경쟁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스토리입니다. 챔스 결승에서 민헨을 만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팀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수많은 우승을 통한 물적, 인적 자원이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즉, 민헨 내부에는 유럽 챔피언이 되는 과정이 담긴 시스템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정착됐고, 우리는 그것을 민헨 DNA라고 부릅니다. München draufsteht, da muss auch Bayern München drin sein. Und das zeigt so ein bisschen auch die Philosophie beim FC Bayern, Christopher Loch und auch Klaus Augenthaler, dass wir versuchen, Trainer hier zu integrieren, die auch den FC Bayern verstehen, die DNA verstehen und auch die Mentalität. 파리의 전성기는 카타르 국왕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첼시, 맨시티를 이은 거대 자본에 의한 신흥 강호이자 역사상 가장 많은 자본력을 가진 팀입니다. 네이마르로 대표되는 파리의 영입 정책을 굳이 비교하자면 과거의 갈락티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파리는 빠른 시간 안에 자신들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할 트로피뿐 아니라 네임 밸류를 원했고, 메시 영입의 가능성이 존재할 거라 누구도 생각 못했던 당시의 네이마르 영입은 최상의 카드였습니다. 바르샤의 네이마르는 가까운 미래의 호날두, 메시를 이을 거라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파리의 네이마르는 팀인 지도를 호나우지뉴 시대 이상으로 상승시켰고, 6,116만 명의 파리 인스타 팔로워 시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이어진 프랑스 아이돌 음바페의 영입은 파리 입장에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입전을 펼친 상대가 바로 레알 마드리드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력뿐 아니라 오프시즌의 지배자였던 레알을 상대로 거둔 승리, 바르셀로나의 핵심이자 미래였던 선수의 영입, 음바페와 네이마르는 파리가 자금력으로는 지구상 어느 팀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은 함께 챔스 결승 스쿼드에 이름을 올리며 전통의 강호 민헨 골문을 정도준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이름값으로 거한 민헨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으로 레알, 바르샤를 격침한 파리에게 남은 것은 레바민의 마지막 퍼즐, 민헨을 챔스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헨 또한 언제나 슈퍼스타들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레알 파리만큼의 엄청난 이적료로 선수를 사들이는 구단이 아닙니다. 유소년 시스템이 공고하고 전성기 이전의 유망주를 영입하는 눈 또한 뛰어납니다. 즉, 파리는 이미 유명해진 선수들을 비싼 값에 사와서 스쿼드를 채우는 팀이고, 민헨은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을 비교적 저렴한 값에 사와서 키워낸 팀, 정반대의 영입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김민재 영입이 다소 의외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모든 유럽인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 시즌에도 우측 윙어이자 디마리아의 대체자로 메시를 영입했던 파리가 올 시즌 그 자리에 아센시오, 이강인을 영입한 것은 최근 영입 정책의 가장 특이점에 가깝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세리에A 올해의 수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역시 최고 수준의 비싼 선수 영입에는 주저했던 민헨의 영입 정책과는 상반되어 있습니다. 714억은 파리나 레알 같은 팀에겐 큰 돈이 아니지만 민헨에겐 역대 3위에 해당되는 엄청난 이적료입니다. 창단 120년이 된 세계 최강팀이 얼마나 김민재 영입에 절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2020년 챔스 결승은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이었습니다. 민헨은 4강에서 프랑스 팀인 리옹을 3대0 완파했고, 파리는 독일팀 라이프치히를 역시 3대0으로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독일팀과 프랑스팀이 챔스 결승에서 맞붙는 건 1975년 이후 무려 45년 만이었습니다. 프랑스팀이 독일팀을 이기고 결승 진출하여 프랑스팀을 이긴 독일팀을 만난 것은 역사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챔스 4강의 단골 손님들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재밌는 에피소드는 파리의 감독은 독일 출신이자 현재 민헨의 감독인 토마스 투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운명의 대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퍼즐이 준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문 민헨은 신흥 강호 파리에게 축구가 무엇인지 결승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리의 가장 극단적인 지표는 4강에서 네이마르의 패스 성공률이 84.8%였고 결승에선 59.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이마르는 파리의 플레이메이커이자 공격의 시작입니다. 그의 패스가 50%대로 하락한다는 것은 곧 득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네이마르의 패스가 막힌 파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음바페에게 공이 전달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네이마르는 키패스 연계를 기록하는 굴욕을 맛봤고 음바페가 받은 키패스는 파라데스에 의한 2번의 롱패스가 전부였습니다. 그때와 현재의 파리 스쿼드를 비교해 리그에서 상당 횟수의 키패스를 기록했던 선수는 네이마르 외에 공교롭게도 이강인 뿐입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파리 스쿼드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혹은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윙어의 영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뮌헨과 다시 격돌한다면 또다시 네이마르는 봉쇄될 것이고 오른쪽에 이강인에게 많은 횟수의 플레이메이킹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뮌헨 입장에서 파리를 격파했던 가장 큰 포인트는 안정적인 수비와 압박이었습니다. 파리 수비진의 패스 성공률은 4강에서 90.7%였고 결승에선 79.1%로 하락하였습니다. 즉, 뮌헨은 높은 위치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했고 파리의 빌드업을 최초 단계에서 방해하였습니다. 빌드업이 파괴된 팀의 선택은 당연히 롱패스밖에 없습니다. 뮌헨의 센터백으로 출격한 큰 신장의 보아탱은 높이에서 파리 공격을 차단했고 알라바는 음바페와 디마리아 두 명의 스피드 스타들을 완벽히 봉쇄하였습니다. 190cm 보아탱과 180cm 알라바의 센터백 조합은 온전히 상호작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김민재의 뮌헨 존재 이유가 설명됩니다. 보아탱은 리옹, 알라바는 레알로 떠났고 김민재는 보아탱만큼 크고 알라바에 비견될 정도로 빠른 선수입니다. 189cm의 데리히트와 자주 짝을 이룰 김민재 영입, 놀라운 이적료는 분데스리가 우승이 아닌 챔스 우승 탈환을 위한 뮌헨의 프로젝트입니다. 운명의 결승에서 패배한 파리는 지난 시즌 또다시 뮌헨을 만났고 이번엔 16강이었습니다. 파리가 서력에 자신한 이유는 그들은 축구의 신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파리는 9개의 슈팅에 그쳤고 뮌헨은 2배인 18개를 기록했으며 90%의 패스 성공률을 보인 뮌헨 미드필더들에게 허리에서 부서졌습니다. 또다시 뮌헨의 1대0 승리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1차전에서 4명을 중앙에 포진했던 파리는 2차전에서 5명을 가운데 줄 세웠습니다. 베라티는 레알과 바르샤를 상대했을 때처럼 혼자 중원에서 분전했고 처음으로 파리가 55%로 점유율을 뺏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파리 미드필더는 베라티를 빼면 약하다는 정론이 확연히 부각된 경기였고 리그에서 나름의 활약을 보인 미드필더 루이스와 페헤이라는 챔스급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뮌헨의 2대0 승리였습니다. 2021 시즌 8강 2차전에서 점유율 36%를 기록하고도 음바페의 활약에 3대2로 승리했던 파리의 분전은 22년에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팀의 만남은 근래 챔스의 단골 대진이고 대부분 승리의 주인공은 뮌헨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양팀 모두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팀들에 비해선 비교적 수월한 리그 경쟁을 할 것이고 포커스는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또다시 두 팀이 맞붙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최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역사 내내 강했던 뮌헨 수비를 이어가는 것, 역대 3위 이적료는 유망주가 아니라 즉시 전력감을 향한 숫자임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좀 더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리그에서 우선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챔스 스쿼드에 발탁된다면 네이마르가 막히는 경기에서 그의 역할 일부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올 시즌도 혼자 분전할 확률이 높은 베라티의 중원 싸움을 도와 팀의 빌드업에 역할하는 것, 9번이 존재하지 않는 스쿼드의 공격수로서 득점하는 것입니다.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파리에는 많은 숙제가 존재하지만 이강인은 팀 내에서 낮은 몸값과 어린 나이의 선수로 분류되므로 지나친 프레셔보다는 자신의 꿈을 향해 즐겁게 경기하길 기원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챔피언들이 올해도 번뜩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 유럽 재패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경쟁은 영입 전쟁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단 하나의 팀은 어디가 될까요? 잉글랜드의 디펜딩 챔피언은 유럽 최강을 넘어 역대 최강을 노리며 걷기 시작했고 오랜 강자들 또한 위대한 여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럽은 뜨겁습니다.